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통치하며 지구상 최대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거대한 제국이 단 한 세기 만에 어떻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까요? 2000년 동안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천명을 주장했던 청나라의 몰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권력의 전환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줌의 아편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 히말라야까지, 동부 초원지대에서 남중국해의 열대 지역까지 뻗어있는 이 광활한 영토는 145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했죠. 이는 현재 러시아 전체 면적에 맞먹는 규모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인구였는데요. 4억 5천만 명이 이 제국의 국경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13억 명이었으니 정말로 지구상 모든 사람 3명 중 1명이 청나라 황제의 신민이었던 셈이죠. 경제적 위상 또한 압도적이었어요. 청나라는 세계 총 부의 3분의 2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수도 북경을 비롯해 남경, 광동 같은 주요 도시들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청나라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 칭하며 천하를 다스릴 신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었죠. 청나라는 20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에 기반한 유교 사상으로 통치되고 있었는데 이는 조화와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철학이었어요.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도, 황제에 대한 충성, 인의예지와 같은 덕목들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죠. 청나라의 관료 시스템을 보면 이런 경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들은 수년간 유교 경전만을 달달 외우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어요. 이 시험이 청나라 고위 관직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선발된 관료들은 고전 문헌에는 해박했지만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나라의 쇄국 정책이었어요. 외국 상인들은 오직 남부의 광동 항구에서만 제한적으로 무역할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자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다른 나라들은 모두 변방의 오랑캐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들은 외국과의 교류를 조공관계로만 이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1839년 청나라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아편 전쟁의 시작이었죠. 수년간 영국 상인들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중국의 차와 비단, 도자기를 사고 싶어 했지만 중국이 원하는 영국 상품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아편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편의 유입은 중국 사회에 재앙을 가져왔어요. 중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사회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1839년 청나라 관리들이 광동에서 대량의 아편을 압수해 바다에 버렸어요. 하지만 영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영국은 즉시 무력으로 대응했어요. 당시 영국 해군의 기술적 우위는 압도적이었거든요. 증기선과 강력한 대포로 무장한 영국 함대 앞에서 청나라의 전통적인 목선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쟁은 청나라의 완패로 끝나 1842년 굴욕적인 남경조약을 체결해야 했죠. 이 조약의 내용은 청나라에게 치명적이었어요.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5개의 항구를 강제로 개방해야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사재판권이라는 조항이었어요. 이는 중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영국인이 연루된 사건은 영국법으로 재판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2차 아편 전쟁에서는 프랑스와 미국도 가세해 청나라를 더욱 압박했어요. 러시아 제국은 이런 혼란을 틈타 북동쪽 영토를 대거 점령했죠. 설상가상으로 청나라 내부에서는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대규모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며 일으킨 이 반란은 14년간 지속되었어요. 1895년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여겨졌던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완패시킨 것이에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근대화에 성공했거든요. 반면 청나라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고 있었고요. 서구인들은 이제 중국을 동양의 병자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이 이제는 서구 열강들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고 각국이 자신들의 세력 범위를 설정해 중국을 분할 지배하려 했죠.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 바로 의화단 운동이었어요. 1899년 중국 북부에서 일어난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의화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의화단원들은 외국인과 기독교도들을 공격하며 부청멸양, 즉 청나라를 도와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고 외쳤어요. 1900년 6월 수만 명의 의화단원들이 북경으로 몰려들어 외국인 거주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실권자였던 서태후는 이를 기회로 보고 의화단을 지원하며 서구 열강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죠. 8개국 연합군 2만 명이 북경으로 진격해왔고 의화단은 근대적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북경이 함락되고 자금성까지 점령당하는 치욕을 당했어요. 1901년 체결된 신축조약은 중국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었습니다. 청나라는 40년에 걸쳐 정부 연간 수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청나라는 마침내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10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서구식 교육 제도를 도입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이제 청나라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손문이었습니다. 광동성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손문은 하와이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았어요. 1905년 도쿄에서 손문은 동맹회를 결성했습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만주족의 통치를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었죠. 1908년 서태후가 사망하면서 청나라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왕좌는 겨우 2살배기인 푸이에게 넘어갔거든요. 운명의 순간은 1911년 10월 9일에 찾아왔어요. 한구에서 혁명가들이 폭탄을 제조하다가 실수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발각되어 몇몇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되었죠. 인근 무창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결정적으로 신식 군대인 신군 병사들이 혁명에 가담했어요. 24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무창이 혁명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혁명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6주 만에 중국 26개의 성 중 16개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청나라 조정은 북양군을 이끄는 위안세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위안세계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혁명군과 은밀히 협상을 시작했죠. 1912년 2월 1일 남경에서 중화민국이 선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손문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했어요. 수년간의 망명과 투쟁 끝에 손문은 마침내 정치적 권력을 손에 넣게 된 것이죠. 새 정부는 즉시 민주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광법위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손문은 중국 통합을 위해 위안세계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청황실의 퇴위를 설득하면 자신이 대총통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안세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황실에게 퇴위만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설득했죠. 1912년 2월 12일 6세의 푸이 황제가 퇴위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중국 제국의 역사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어요. 3일 후 위안세계가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혁명가들은 곧 위안세계의 개인적 야망을 깨닫게 되었어요. 손문과의 동지들은 국민당을 결성해 위안세계에 맞섰습니다. 1912년 말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국 선거가 실시되었고 국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죠. 하지만 국민당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송교인이 1913년 3월 20일 상하이에서 암살당했습니다. 1911년 혁명은 안정된 공화국 건설에는 실패했지만 급진적인 새로운 사상들이 꽃피울 토양을 만들어냈어요. 전국의 젊은 지식인들은 중국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해야만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상적 변화를 이끈 것이 바로 신문화 운동이었어요. 진독수가 창간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후난성 출신의 마오쩌둥이라는 청년도 있었어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전후 처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은 연합국 편에서 14만 명의 노동자를 서부 전선에 파견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산동의 독일 조차지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이 일본에 넘겨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중국인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5월 4일 3천 명의 학생들이 베이징 거리로 나섰어요. 5.4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현대 중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1921년 7월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대회가 열렸어요. 비밀리에 모인 창당 멤버는 고작 13명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창립 멤버였고 첫 번째 총서기는 진독수였어요. 위안 세계 사후 중국은 다시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각지의 군벌들이 베이징 정부를 두고 경쟁했고 나라는 자체 군대를 가진 라이벌 세력들로 분열되었어요. 1921년 손문의 국민당은 광주에 독자적인 군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923년 소련의 지원하에 양당은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연합전선을 구축했죠. 소련 고문들의 도움으로 황포 군관학교가 설립되었고 손문의 최고 군사 고문인 장개석이 교장을 맡았어요. 하지만 1925년 3월 12일 손문이 북경에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평화, 투쟁, 중국을 구하라였어요. 마지막 황제 푸이는 이미 자금성에서 쫓겨나 일본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든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어요. 분열된 국가, 취약한 동맹들, 그리고 중국을 다시 굴욕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강력한 이웃 국가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00년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한 왕조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제국과 공화국 사이의 거대한 충돌이었어요. 청나라의 몰락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중국이 탄생하게 될 것이었죠.